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최고의 발명 특허 제품으로 스마트 안경용 렌즈와 잡음을 제거한 음성 인식 기기 등이 꼽혔습니다. 지식재산은 기업의 중요 버팀목 가운데 하나인데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2027년까지 200만 건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필터 교체 없이 물로만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인체 순환계 시스템을 모사해 개발했는데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현장에 맞춤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이 결국 국가 간 이견으로 최소한의 선언적 합의도 내놓지 못한 채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부터 제한하자는 게 쟁점이었는데 산유국 진영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청소년 딥페이크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었고 부자연스러운 합성 사진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검찰은 지인 능욕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며 즉각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컴퓨터 장치라고 지목한 혁신적인 물건이 뭘까요? 바로 스마트 안경인데요. 이걸 구현하는 핵심 렌즈를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비롯해 올해 최고의 발명 특허 제품들은 무엇인지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다 진짜 양초 같지만 하나는 가짜입니다. 아이언맨처럼 안경을 끼면 보고 싶은 정보가 눈앞에 가상 패널에 펼쳐집니다. 기존 스마트 안경보다 훨씬 가벼우면서 선명하고 넓게 볼 수 있는 건 핀 틸트 기술 덕분입니다. 기존의 버드베스 광학계나 웨이브 가이드 광학계에 대비해서 정말 부피도 작으면서 동시에 높은 광학 성능, 다시 말해서 정말 선명한 증강현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크 저커버그도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다음 세대 기기로 지목했는데 출시는 3년 뒤에나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업체의 렌즈는 이미 올가을에 일본 최대 통신사를 통해 일본에서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보청기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음성 인식 기기도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혔습니다. 실생활에서 음성 인식을 사용하다 보면 주변 소음 때문에 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립니다. 목소리만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잡음을 제거하는데 앞으로 한 달 4,000원 수준의 구독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굴곡과 표면적을 높여서 낙엽이 쌓이고 담배꽁초가 끼어도 물이 잘 빠지는 빗물바지 필터도 나왔습니다. 지식재산은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특허, 상표를 가지고 있는 보유한 기업들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사람이 보유한 특허는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특허청은 2027년까지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200만 건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머릿속으로 우주 탐사선을 떠올려 보면 강력한 추진체를 탑재한 비행물체가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미 나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우주 탐사선을 개발해 지구 밖의 생명체를 찾아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길이 42cm의 물고기 모양 잠수정이 물속을 빠르게 헤엄칩니다. 미 나사가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소재 무인 잠수정 수임입니다. 물의 온도와 압력, 산성도, 구성 성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소형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바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를 찾기 위해 개발된 특수장비입니다. 유로파는 1990년대부터 생명체가 살 확률이 높은 천체로 꼽혔는데요. 유로파의 표면은 10에서 30km에 이르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엔 수심 60에서 150km에 이르는 거대한 지하 바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필수 요건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몇 안 되는 지구 밖의 천체인 셈입니다. 연구진은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 수임 수십 대를 한꺼번에 투입해 생명체를 탐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원자력을 이용해 유로파의 얼음에 구멍을 뚫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수임 크기를 지금보다 더 소형화하고 고도의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 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필터 교체 없이도 물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중충한 하늘, 얇은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앞이 뿌였습니다. 지난 22일인 올해 소설에는 첫눈이 아닌 미세먼지만 가득했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3만3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오염된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필터의 성능 저하나 폐기물 문제가 골칫거립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우리 몸의 순환계를 모사한 친환경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시스템에 펌프로 오염된 공기를 주입하면 탄성 마이크로 가공 필터를 통과하면서 미세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작고 균일한 미세 버블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잡아 물속에 가두고 물의 순환을 통해 실내 이산화탄소는 외부로, 탄소는 실내로 보내 쾌적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번 기술은 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제거하고 순환 시스템을 통해 멈춤 없이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휴대용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체의 시스템, 순환계하고 호흡계를 모사를 해서 개발하게 되었고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실내와 실외에 기체 교환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서 실내에 쌓이는 VOC하고 CO2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CO2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 쥐를 넣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했더니 이산화탄소는 30% 줄어들고 쥐의 활동성은 53% 올라갔습니다. 또 기존에는 필터 사용 시간이 늘수록 성능 저하나 악취 등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필터 청소나 교체 없이 물만 새로 바꿔주면 폐기물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구동 원리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확장이 가능하여 기존의 고가의 복잡한 공기정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정화 시스템이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아세톤과 에탄올 등 공기 중 다른 오염물질도 정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과 크기에 맞춰 현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온실을 지을 때 주로 쓰던 종이 도면은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건축 비용 산출 등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새로 내놓은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는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3D 가상 공간에서 온실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포도 온실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농업인 이유도 씨는 종이 도면으로 설계해 온실을 짓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비용 산정부터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 일까지 모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구조 계산하는 분들은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부재 단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구조물 강도나 휘어짐 정도 등을 분석할 수 있고 작물 배치 등을 미리 구상해 온실 설치 비용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강풍이나 폭설 같은 기상재해 안전성도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3D 모델링으로 온실을 보면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설계된 내용을 온실에 대한 비용이나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그런 그림자 분석도 가능합니다. 농진청은 한정된 예산을 가졌거나 땅 모양이 특이해 온실 짓기가 힘든 농업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D 프로그램은 농진청 농사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폐막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이슈였는데 국가 간 이견으로 최소한의 선언적 합의도 내놓지 못하면서 빈손 협상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막을 올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종료됐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일주일 동안의 협상 결론은 합의 무산이었습니다. 170여 개 당사국이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협상위를 이끈 의장은 부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소수의 쟁점이 합의를 막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work is far from complete, and we must remain pragmatic as we continue collaborating toward our shared goal. 또 쟁점 해결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협상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협상에서 끝내 발목을 잡은 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문제였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생산부터 제한하자는 게 쟁점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 진영에서 이 같은 규제를 거부한 겁니다. So we cannot accept the proposal. There is no consensus on this proposal, and I speak on behalf of the Arab group. 플라스틱 폐기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허울뿐인 협약보다는 아예 협약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f it does not have the provisions or what we expect from an ambitious treaty, then we'll come back to the multilateral process and go back to the same process pushing for an ambitious treaty. 해마다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4억 6천만 톤 이상. 이대로라면 2040년까지 생산량이 70%가량 증가할 수 있는데 실제 협약이 체결됐다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처럼 역사에 남을 다자 협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예한 갈등 속 부산에서의 협상은 최소한의 선언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교육부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여의정 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계속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바꿀 수 없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도 여러 경로로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지 못하다며 학생들의 입장도 듣고 정부 입장도 설명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천성 이상 각화증과 이완 불능증을 비롯한 66개 질환이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내 환자가 2만 명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년 동안 희귀질환 신규 환자 수는 5만 4천여 명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39만 원, 그중 환자 본인 부담금은 66만 원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과학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자상은 과학의학 분야 기자 가운데 과학 언론 발전에 공로가 큰 기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과학기자협회는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가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기획으로 과학계 현안을 심층 분석했으며 낯선 과학적 소재를 발굴하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실험과 그래픽을 활용해 완성도 있는 보도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양회영 기자는 최근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단독 보도한 바 있으며 뉴스에서 사이언스 레드카펫 등 문화예술 속 과학 이야기를 알려주는 코너를 진행해 과학 언론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KS 마크를 확인하세요라는 문구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일명 품질 보증서라고 불리는 KS 인증 제도가 이제는 KS 명가라는 제도로 국내 품질 경영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로봇팔이 유리 섬유를 자르고 쌓고 포장합니다. 국내 최초 회전식 공법이 적용된 유리 섬유 단열재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성능이 좋은 데다 에너지 효율까지 높아 1983년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인 KS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KS 인증을 넘어 KS 명가에까지 선정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 주식회사 벽산이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 큰 공신력을 더해주는 계기로 확실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품질 보증의 상징인 KS 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62년.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 결과 제조업체 대다수가 KS 인증을 통해 실제 매출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제품은 10년 이상, 서비스는 5년 이상 KS 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KS 명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타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는 기업을 발굴해서 그 가치를 알리고 우리나라 제품의 대외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S 명가 기업의 성공 사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기업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KS 인증을 넘어 KS 명가 제도를 통해 국내 품질 경영 문화 확산에 힘을 실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해 만든 음란 합성물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었고 합성물이라는 게 티가 난다는 이유인데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에 고통을 줬다면 합성물도 성착취물로 봐야 한다며 기계적 해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후배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검찰은 A씨가 만든 합성물을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했고 지난 5월 1심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는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합성물도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합성 사진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 데다가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어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더 강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얼굴이 합성물에 나타났다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얼굴이 붙어 있는데 내가 그거라고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 이게 사실 본 취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제 법원이 여전히 해석하고 있는 거죠.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297건으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에는 정서적 피해가 더 클 우려도 있는데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할 땐 청소년 권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끼 문자, 이른바 스미싱 시도에 속기 쉬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악성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개통 단계부터 이용자가 자주 쓰고 안전하다고 검증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설정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디지털 취약계층이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보건소 운영도 추진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력서가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등의 취업 준비생을 노린 신종 미끼 문자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살얼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겨울철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살얼음 등 도로 위험 기상 정보를 2일부터 기존의 중부 내륙선, 서해안선에 이어 5개 노선을 추가해 7개 노선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노선은 경부선과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 대전 중부선으로 기상청은 이들 노선이 교통량이 많고 길이가 긴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 위험 기상 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과 도로 가시거리 위험 정보를 티맵과 카카오 내비 등 내비게이션과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기상청은 현재 31개 제전고속도로 중 절반 이상의 구간에 도로 위험 기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내후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 기상 관측망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과일이 바로 딸기죠. 카페와 마트 등 유통사들이 딸기를 넣은 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딸기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 시즌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져진 딸기가 잔으로 들어가면 달콤한 음료가 완성됩니다.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딸기 시즌 메뉴입니다. In the winter, especially in Korea, it's like extremely cold. So, we kind of try to find some comfort, wherever we can. And I think strawberries are like one of these great fruits that. 전 딸기 항상 좋아해요. 딸기가 맛있어요. 카페와 편의점 등 유통사가 본격 딸기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케이크와 샌드위치 등 딸기 품은 제품도 다양합니다. 마트 3사 역시 이달 중순부터 딸기 시즌에 들어갔지만 초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 딸기 판매에 들어갔는데 매년 조금씩 미뤄지다가 올해는 2주 이상 늦어졌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 심은 뒤 90일간 키워 수확하던 딸기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고온이 좀 지속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정식이 늦춰지면서 지금 11월에는 출하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0월에도 일조량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생육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늦어져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출하 면적이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데다 대부분 지역에서 수확이 시작돼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작황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이어질 예정이어서 금사과, 금배추에 이어 금딸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상기후로 코코아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초콜릿 관련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초코플레이션이 현실이 됐습니다. 초콜릿을 주력으로 하는 디저트 가게 업주들도 가파르게 오른 재료값에 막막한 심정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8년째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최수연 씨는 최근 재료를 살 때마다 화들짝 놀랍니다. 수제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 메스와 파우더 등 재료값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4만 원대가 6만 원대 된다거나 확실히 피부로 느껴질 만큼 티나게 오르고 있어요. 버텨보려고 하는 중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확신은 없어요. 코코아 주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의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면서 코코아 가격이 2년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4월 처음으로 톤당 $10,000를 돌파한 코코아 국제 가격은 지금도 $9,000 안팎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제과업체들도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혜태제과가 이번 달부터 홈런볼과 자유시간 등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8.59% 올린 데 이어 오리오는 가격 동결 약속을 뒤집고 초코송이와 다이제 등 초코류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롯데 웰푸드가 빼빼로와 가나 등 주력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했습니다. 네, 초콜릿 제품이나 초콜릿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가격 올랐으니까 지금 초콜릿 제품 같은 거는 조금 사는 게 꺼려질 것 같아요. 과자나 라면 생산에 쓰이는 파뮤 가격이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이상기후로 평년보다 20% 넘게 뛴 데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줄줄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식품업계 설명입니다. 당분간 원재료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성수기를 노린 식음료 업계가 도미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하는 일이 당연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쓰레기를 재활용과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한다고 해도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안팎에 불과한데요.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 진영의 반대로 이번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무산됐지만 특정 국가가 이권을 위해 지구 공동체의 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